한동수 부장님, 네, 예, 지금 아까 김영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순히 측근 보호를 넘어서는 이례적 행위를 보였다. 그리고 특별한 행동들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, 예, 세 지점 얘기 말씀드렸습니다. 예, 그 평소와 달리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고 반말을 하고 네, 그다음에 책상에 발을 얹어놓고 있다가 네, 예,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지금 말씀이 중단되신 것 같은데. 네. 그때 이제 음성 파일 하고서 이제 인권부하고 인권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인권부와 병행해서 저희들은 누구나 다 감찰부 내에서 감찰 상과장도 그 감찰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었으니까요. 그러면 이제 감찰부에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병행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. 예. 일어나셔서 저는 그때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접근을 하셨죠. 몸이 좀 크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왔을 때 이제 특수수사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좀 차가워지기도 하잖아요.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때 특수수사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구나.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. 그렇죠. 그 감찰부장에게. 자체가 이 저한테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행동들이 그 사건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네. 인권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네.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네. 이런 것 때문에 총장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리고 애초에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당일날 이제 당시 이제 총장님이 이제 한동훈과 이제 통화를 17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카톡은 보통은 이제 입장문이나 문서들이 오고 갈 때 쓰고 통화는 아주 구체적인 의사결정 정보의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예.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때 일종의 시나리오였나? 저의 어떤 감찰 개시 자체를 왜냐하면 당시에 윤 총장님 감찰은 세다라고 인식하셨거든요. 그렇게 그러니까 말도 감찰 대상자하고 17차례 통화를 하면서 네네. 뭔가 이 사건에 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하지 않았나 하는 네네, 생각이 충분히 들었다.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의 이제 그런 감찰 개시 자체를 보고를 안 받기 위해서 아주 뭐 여기서 양쪽에다 이 양발을 올려 놓으시고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놓고 가라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통상의 검사들은 가죠. 예를 들어 구모 차장님들 그 뭐 아무튼 뭐 윤 총장님 시절에 제대로 의견들을 피력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들 속에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예 감찰 개시를 못하게 자, 그렇게- 그런저런 여러 정황들이 지금 그 행정소송 사건,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제출이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1심 판결에서 수사방해 및 감찰방해가 인정되었다라고 네, 생각하시는 겁니까? 네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징계 판결들은 뭐 정책 중립에 대한 판사님의 견해가 조금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. 예. 그래야지 사안을 제대로 방해 이해가 부분에 대해서는 네, 근데 감찰부장이 그렇지만 경험하신 그 것과 1심 똑같다. 판결을 그때 지금 당선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역사의 기록을 남기시겠다고. 제가 이야기라는 5년이든 10년 후에 이거는 범죄 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소추가 지나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실 것이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고요. 예. 또 이제 왜냐하면 제가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늘상 하는 방법이죠. 이 규정을 좀 바꿔서 여기 해당되는 것처럼 포섭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상할 수 있게 이제 대리인들을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소송 대리인 선임 및 개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 기본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거든요. 그러면 대리인이 뭐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예. 뭐 취소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항소심 있죠. 진행 과정에서 네네. 내부 규정을 바꾸고 그래서 그 유지된다는 보장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사법부도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. 예. 네. 자, 임은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. 그 저기 뭡니까 그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한 감찰 주임 네. 주심 감찰관이었죠. 주무연구관이었습니다. 예. 근데 그 사건을 결국 빼앗긴 셈이 됐고, 네, 예. 그 다음에 고검장 회의라는 걸 갑자기 소집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고 하셨는데 네.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관련돼 있을 때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담당자들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 이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겁박하고 하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들을
여러 제보를 통해서 들었었거든요, 과거. 네. 그런 일련의 증언들이 임은정 검사의 당시 감찰 사건에서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? 낮은 일입니까? 높은 일입니까? 뭐 채널 A 사건도 그렇고 뭐 강원랜드 사건에서도 문무일 총장님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조직 논리랑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가 되면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채 하면서 각종 위원회 자문단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에서 좀 상투적인 기법이죠. 예. 아니 그 외에 담당하는 검사에게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소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피의자로 입건되고 한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럴 때 사건 처리의 방향과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압력을 행사한다.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뭐 그거는 저한테는 이제는 없는데 옆에선 많이 보죠. 그런 얘기는 예. 듣기도 하고 많이 보셨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한테 그 블랙리스트 올라서 공개적인 조리 돌림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그 유무형의 압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. 답답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